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월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느끼면 의사 소견 없이 휴가를 쓸 수 있는 백신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6.6%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수출액은 538억 3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코로나19가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랑스는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3주간 학교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이 생겨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유럽의약청은 추가 분석을 통해 오는 9일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잠시 뒤 취재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5세 이상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어르신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75세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치명률이 높아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고 주말에도 접종센터를 최대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달에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앱을 공식 개통한다면서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이 편하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방대본에 당부했습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경우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2021년 2월 26일 범합시 정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백신을 맞은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을 느꼈는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보통 접종 이틀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징후가 다른 만큼 이상 증세를 느낄 땐 이른바 백신 휴가를 내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사 맞은 다음 날 아프면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쉬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 휴가는 곧 접종을 앞둔 보건교사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시기 조정, 대체 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 또는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8일부터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제10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지 관할보건소에서 접종을 받는데 1차 접종은 8일부터 28일까지, 2차 접종은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품목 허가 가능 결론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약심은 얀센 백신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 66.9%와 28일 후 66.1%의 예방 효과가 확인돼 허가에 필요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신속하게 허가하되 외부 전문가들에게 3차례 자문받아 철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한 덕분에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3번째로 높았습니다. 5달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5달 연속 오름세를 타면서 수출 증가율이 16.6%를 기록해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액은 역대 3번째 규모인 53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 새롭게 수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품목이 성장했고 석유화학, 철강 등 부침을 겪던 중간재가 선전하면서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품목들의 회복에 따라 모든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 차질, 부품 수급 등의 무역 관련 리스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등 4대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유럽 수출은 역대 1위, 미국 수출은 역대 2위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누그러지고 세계적으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 상황이 호전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경기 부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수출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8.8% 늘어난 가운데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제무역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무역위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합성가죽 소파에서 유해 물질이 유럽연합 기준의 최대 325배나 검출됐습니다. 소파는 피부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임에도 국내에서는 안전 기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거실에 놓여 가족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소파.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소파에서 뛰며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폴리어마 비닐이나 폴리우레탄을 사용해 가죽과 비슷하게 만든 합성가죽 소파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량이 높은 10만 원에서 40만 원대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의 안전성을 살펴봤더니 무려 16개 제품에서 푸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소파 바닥방석 부위의 시료를 채취해 봤더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유럽연합 허용 기준의 최대 325배나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또 3개 제품에선 발암 물질인 납이 기준치보다 4배, 한 개 제품은 카드뮴이 1.2배 많이 나왔습니다. 소파는 피부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인데도 국내에서는 안전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 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요가 매트,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있는 모든 품목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들이 현재 판매를 중지했고 품질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성가죽 소파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내년 8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궤도선은 달 상공 100km를 돌며 2030년 한국형 달 착륙선과 2024년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22년 8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궤도선. 내년 말쯤 달 궤도에 진입하면 달 상공 100km를 돌며 1년 동안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임무는 한국형 달 착륙선과 나사의 유인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겁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2030년 발사 예정인 한국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합니다. 얼마나 평평하면서 경사도가 없느냐에 따라서 랜딩량이 편안한 지역이 아마 나올 거고요. 현재로서는 40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캠, 즉 음영지역 카메라를 통해 2024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의 착륙지를 검색합니다. 나사는 물이 많은 달의 극지방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인데 이곳은 달의 어두운 곳이어서 음영 카메라로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사하고 협력을 처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우주 개발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국제 공조의 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이를 위해 나사는 지난해 12월 달 탐사 연구에 참여할 과학자 9명을 선정하고 한국과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한국형 달 궤도선은 헬륨3 등 달 표면의 자원 탐사와 달의 기원 연구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내년 8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궤도선 사업은 앞서 궤도선 중량 변경 등의 문제로 수차례 발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으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또 불안한 백신 수급 상황 속에서 7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1일 5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틀 연속 500명대, 또 41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현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단 다시 재확산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물론 주말과 평일 사이에 등락은 반복을 하겠지만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 자체가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기본 방역 수칙도 강화한 상황인데 오히려 확진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기본 방역수칙 강화는 그 실효성 자체가 내용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지금 최근에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재확산을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3차 유행이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피로감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방역조치,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도 하향이 됐고 제한업종의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아직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됐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확산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들이 누적된 피로감이나 경각심 완화 등이 이유라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를 하겠지만 만일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본격적인 지역사회 내 확산이라고 하면 그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려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 일주일 동안 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단 청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의 경향성을 볼 때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재확산 양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경각심 완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나 영업 제한 조치 등 그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강화를 해도 효과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인이 아니고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요인이라면 지금의 방역 시스템 그 자체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 틀부터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재확산 조짐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의 본격적인 전파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방역 당국에서는 이에 맞는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에 맞는 대책 마련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데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완화된 방향으로 가서는 지금의 확진자의 어떤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확산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 이후에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일단 75세 이상, 즉 고령이라고 하는 연령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더불어서 지금부터 백신 접종일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접종일이 일단 정해지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도 접종 일정을 알리시고 접종 후에 적어도 3일 또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는 물론 셀프 모니터링도 하시겠지만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전에 미리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접종 후에도 발열이나 접종 부위 통증, 근육통 등 비교적 경미한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일단 참으실 수 있으면 이런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참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통증을 참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호흡곤란이나 심한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보이면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 12살에서 1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곧 소아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게 될까요? 이 부분은 어제 발표된, 그러니까 해당 제약사인 화이자 측에서 성명 형태로 발표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 결과 자체가 일단 임상시험의 초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면밀한 분석이 들어간 결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보도 형식의 성명 형식의 보도 자료가 나왔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부터 이 청소년들이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이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빨라야 한 2월 2분기 말쯤이 돼야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동안은 지금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름방학쯤부터 기점을 통해서 접종이 진행되면 2학기 때는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는 화이자 백신의 공급 물량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접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백신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비수도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린 프랑스가 봉쇄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국내 여행을 금지하고 모든 학교도 3주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파리와 수도권 지역에만 내려졌던 봉쇄 조치를 이번 주말부터 최소 4주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통행 금지가 시작되고 지역 간 여행도 금지됩니다. 낮 시간에도 집에서 10km를 벗어날 경우 이동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초반 1차 봉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3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Mais oui, nous devons préserver l'éducation et l'apprentissage. C'est pour cela que le calendrier scolaire sera adapté pour ne pas laisser nos enfants seuls et sans apprendre. 프랑스 정부는 식료품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신규 확진자가 2월 이후 2배로 늘어 거의 매일 4만 명에 이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천 명이 넘어 포화 상태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주변 나라보다 뒤처진 백신 접종 속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포츠의 상징인 8만석 규모의 월드컵 경기장을 백신 접종 장소로 개방했습니다. Alors l'objectif c'est de vacciner environ 10 000 personnes par semaine. Donc un petit peu moins de 2000 par jour sur 5 jours d'ouverture, 6 jours d'ouverture, pardon. Et il y aura environ 150 personnes qui chaque jour vont travailler ici sur le site.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인구의 절반인 3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해변과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현지 시각 30일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6세 이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내외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변과 수영장을 포함한 야외에서도 적용되며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되는 만큼 현지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인도의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7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1,222만여 명으로 하루 사이 7만 2천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11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1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데 증가 속도가 1차 유행 때보다 훨씬 가파른 상황입니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젊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이 생겨 숨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재까지 특정 연령대 접종과 관련한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3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증세가 나타나 2주 만에 숨졌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혈전 위험 때문에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난 19일 재개하면서 55세 이상만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이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앞서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30여 명이 혈전 증세를 보여 9명이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긴 사례는 대부분 55세 미만이었고 특히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6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캐나다도 55세 이상만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A rare but very serious side effect has been seen primarily in young women in Europe. 논란이 커지자 유럽의약품청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특별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there is no evidence that would support restricting the use of this vaccine in any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그러나 혈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분석을 계속해 오는 9일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2개 제품에 대해 효능은 입증됐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HO 전문가 전략자문 그룹은 중국 제약사 시노백과 시노팜이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백신은 고령층과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WHO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만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미국 볼티모어의 한 공장에서 백신 성분을 혼합하는 사고가 몇 주 전 발생해 얀센 백신 1,500만 회 분량이 폐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얀센 소속 그룹인 존슨앤존슨은 성명에서 품질 감독 절차에 따라 의약품 물질의 한 제조 단위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 제조 단위에서는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협력사인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스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는 백신 물량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 0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우리 정부가 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이 실천 전략, 추진 전략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인데 이 중립이라는 그 말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탄소 중립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가장 요즘 우선 과제로 꼽는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배출된 양만큼 흡수를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주요 나라들도 탄소 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2019년에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탄소 중립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신년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는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에 달합니다. 네. 중국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요. 때문에 탄소 중립 실현은 우리나라로서는 도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 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 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기술 혁신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술 혁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우선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10가지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해당 분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 건데요. 우선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한 3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네. 이 석탄 발전을 대체할 바이오 에너지나 수소, 태양광, 풍력 발전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기술별 목표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현재 27% 수준인 태양광 발전 효율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고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충전 단가를 7,000원에서 2030년까지 1kg당 4,000원까지 내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기술 혁신 방안도 있겠죠? 네, 방금 전까지 이제 에너지 분야를 살펴봤고요.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 분야 기술 혁신 방안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철강, 시멘트,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저탄소 원료를 또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이 크게 보면 우리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 하는 건데요. 때문에 기술개발 기획 단계부터 모든 부처가 참여했고요. 이 도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원천 기술 개발에 중장기적인 지원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현장에 실제로 기술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와 인센티브 도입 등의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기업이 초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 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정부 R&D 참여 시 기업의 매칭 투자와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 투자의 촉진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실현하는 데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만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분자들은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능이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나노 소재에 전이하면 질병의 조기 진단이나 치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염지현 교수와 함께 나노 소재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분자 역시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 자, 이런 그 방향성에 따라서 분자의 성질도 바뀌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왼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DNA나 RNA는 나선형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네. 이런 분자들이 가진 구조적 방향성은 기능이나 성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젖산분해 효소나 알코올 분해 효소 등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를 이루고 있는 게 아미노산인데 왼쪽 방향성을 가진 아미노산을 오른쪽 방향성으로 바꾸게 되면 효소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DNA나 RNA의 나선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면 유전자로서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분자 대부분이 고유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구조적 방향성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은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양한 기능이나 성질을 발현하기 위해 카이랄리티라는 방향성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분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 기능이나 성질도 바뀌게 된다는 거군요. 이런 분자의 방향성이 달라지면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요? 네, 리모넨이라는 휘발성 분자는 오렌지나 레몬, 소나무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자가 왼쪽 방향성일 때는 우리 코의 오렌지 향으로 느껴지고 같은 분자이지만 오른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소나무 냄새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분자도 방향성에 따라 우리 혀에서 단맛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쓴맛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방향성으로 단맛 또는 쓴맛을 센싱하는 물질은 우리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도부터 위에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의 전반적인 신체 대사 또는 생리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0mg의 설탕을 입으로 단맛을 느끼면서 먹었을 때랑 단맛을 느끼지 않고 혈액에 직접적으로 주사했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이 분자의 방향성을 캐치해서 단맛을 느꼈을 때 인슐린이 훨씬 효율적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쓴맛이 센싱되었을 때는 우리 몸이 독성 있는 것을 먹었다고 인지해서 소화를 덜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의 구조적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당뇨나 비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향성이 다르면 이렇게 그 성분 어떤 그 효능이나 성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런 방향성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약이 독이 됐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불면증을 많이 앓고 있었는데요. 그때 독일에 있던 한 제약회사가 수면 유도제로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약은 당시 아스피린 매출만큼 많이 팔렸는데요. 입덧 완화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임산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수많은 기형아가 출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리도마이드라는 분자가 오른쪽 방향성일 때에는 수면 유도제로 작용하게 되지만 왼쪽 방향일 때에는 우리 몸에 아주 위험한 독극물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분자 구조의 방향성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같은 분자인데 방향성에 따라 분리해내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분자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분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나노 구조에 전이시켜서 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자 크기가 아니라 나노 크기의 방향성을 주로 활용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물질이 나노 크기에 있을 때 분자 크기였을 때와는 또 다른 여러 유용한 성질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속이나 세라믹 등 무기질 재료가 나노 크기가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특성이 여러 면에서 증폭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재를 나노 크기로 합성할 때 목적에 잘 맞는 방향성을 부여해야 그 성능이나 효율이 매우 증폭되는데요. 특히 나노 소재의 방향성과 입사하는 원형 평강된 빛의 방향성이 잘 맞았을 때 그 상호작용이 한 번 더 증폭되게 됩니다.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전기장과 자기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있는 빛은 우리가 선형 평광이라고 부르고 궤도를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빛을 원형 평광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원형 평광과 방향성 나노 소재를 잘 응용하면 민감도가 매우 뛰어나면서도 색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색을 바꾸거나 형광을 발하는 센서를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라이다 등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소재가 나노 크기가 되면 다른 크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성들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나노 방향성 소재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활용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암 같은 퇴행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혈액에 특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등을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데요.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기 진단을 하려면 이런 나노바이오 물질을 민감하게 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 환자의 경우 체내 바이오마커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직 정밀하게 검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바이오마커도 각각 특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방향성을 검출하는 키트에 도입을 하면 정밀도를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카이랄리티라고 부르는 게 있던데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구조적 방향성 또는 카이랄리티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간단한 예시는 우리 두 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카이랄이라는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로 손을 의미하는데요. 구조가 거울상의 구조와 겹치지 않을 때 카이랄리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손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장갑, 왼쪽 장갑이 따로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갑을 낄 때 오른쪽, 왼쪽 구별해서 끼는데 오른쪽에는 오른손에는 오른쪽 장갑을 껴야 편하고 왼쪽 손에는 왼쪽 장갑을 껴야 편안한 것처럼 나노 스케일에서도 같은 방향성끼리 친화력이나 연력학적 안정성이 반대 방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이런 방향 선택적 작용이 암 진단에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방향성 있는 나노 구조가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나노체의 미세한 구조를 구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방향성을 부여할 때 자성 소재를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성 소재를 이용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성은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선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 방향성 자성 소재는 외부 자기장에 민감하게 더욱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의 경우 췌장 장기 자체가 매우 작고 몸에서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나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췌장암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암 치료에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외에서 세포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 1mg의 항암제만으로도 췌장암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 복용하는 양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복용은 온몸에 약물이 퍼지기 때문에 췌장암에 도달하는 양은 훨씬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보다 많이 복용해야 되고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성 나노 소재를 이용하면 항암제를 자기장으로 췌장 등 타겟 부위에 국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은 양의 약물로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항암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있는데 자성 소재를 이용하면 암이 있는 장기에 약을 바로 투입하게 돼서 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약물 없이도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자성 나노 입자의 발열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향성 있는 나노 입자가 빠르게 바이브레이션 할 수 있는 자기장을 쏘여주면 암세포가 있는 위치에서 발열하도록 유도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MRI 조영제로도 쓰인 만큼 안전한 자성 나노 입자에 방향성을 저희가 주어서 이러한 성질의 효율을 높여주는 건데요. 네. 앞으로 상용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분자와 나노 세계의 그 방향성에 대한 아주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약 10년 동안 카이랄리티라는 방향성을 가진 소재들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연이 이 방향성을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연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최적의 구조와 기작 방법을 택했고 우리 몸에도 시각이나 촉각, 냄새 등 어디에도 방향성이 이용되지 않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한 10년 정도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희미하게 그 근본적인 이유와 메커니즘 등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분야를 깊게 연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구조의 근본적인 베네핏과 원리를 밝혀내고 그를 바탕으로 질병을 늦게 발견해서 건강을 잃는다거나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받는 등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만날 수많은 학생들을 모두 참 사람 그리고 훌륭한 연구자들로 키워나갈 수 있게 저도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 꿈입니다. 예. 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나노 소재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유익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염지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인 취향이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새로운 패션 상품 제작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I로 사용자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 나만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디자인과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패션이나 액세서리 상품을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가상 아바타에 직접 입혀볼 수도 있습니다. 해조류인 괭생이 모자반 추출물에서 염증성 피부 질환인 건선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연관과 인제대 의대 공동연구팀은 건선을 일으킨 쥐에 괭생이 모자반 추출물을 투여하자 건선 유반 인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증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스테로이드 약물은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천연물인 괭생이 모자반 추출물을 이용하면 부작용 없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은 남성은 피부암인 흑색종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40세에서 69세 남성 18만 2천 명과 폐경 여성 12만 2,100명을 평균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은 흑색종 발생률이 최대 3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자궁 내막암과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는 기존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알뜰폰에서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알뜰폰 사업자 10곳에서 월 4,950원에서 최대 44,000원짜리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업체가 독재적인 5G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뜰폰 업체 가운데 이동통신사 계열사는 중소사업자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오는 7월 관련 상품을 출시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의 빠른 길 대신 다양한 여행지를 경유하는 느린 길로 안내하는 역발상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제1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께 느린 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슬로우 로드 캠페인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 분산을 돕는 슬로우 로드 서비스는 티맵 애플리케이션과 제주도 공식 관광 포털 비짓 제주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각 지자체가 전화, 문자를 통해 접종 일시를 확정하고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서비스는 정보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